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김종성입니다. 오늘 제가 비욘디에서 부탁받은 제목이 뇌졸중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가, 그 예방 방법 같은 걸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10분 동안 수칙 같은 게 있죠. 수칙, 무슨 병이든지 그 안 걸리는 수칙이 있잖아요.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 3번 뭐 하지 말라, 4번 뭐 해라. 너댓까지 수칙이 있는데, 뇌졸중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10분 동안 말씀드리면 끝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어떻게 하면 뇌졸중이 안 걸리나 그 수칙이 비욘디 채널을 보실 정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들으면 그걸 누가 몰라? 왜 그 김종성이 유명하다던데 왜 그런 말밖에 안 하시나?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을 해봤자 1번, 2번 해봐야 2,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안 따라해요. 아무리 제가 하라고 그래도.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그런 것들이 해야 뇌졸중이 안 생기는지는 그 뇌졸중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뇌졸중이 생긴지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를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가 정리가 돼야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깊게 알아야 자기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지. 1, 2, 3, 4에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 말고 뭐 해서는 말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뇌졸중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비욘디 채널 보시는 분들은 상식이 많아서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오늘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이래야 안 걸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뇌라는 건 알다시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장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경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고 어떤 화도 났고 누굴 좋아도 했을 거고 또 쉴 새 없이 움직였을 거라고요. 저도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 걸어왔고요. 이 걸어오고 느끼고 사고를 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게 다 뇌가 하는 거고,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여러분들 잘 때는 뇌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1, 2, 3, 4 렘 슬립이라는 슬립이 있죠. 그 슬립을 만들어준 게 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뇌는 잘 때도 안 쉬고, 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맥박에 뛰는 거, 우리가 아까 점심 먹은 게 위장이 막 움직이는 것이 다 뇌에서 연결된 신경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뇌는 그야말로 한시도 안 쉬고 일하는 장기다 보니 뇌가 비록 작지만 한 1200, 1300g밖에 안 되지만 그쪽으로 피를 아주 많이 보내야 돼요. 피라는 게 뭐냐면 피 안에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가 영양분과 산소를 장기에다가 갖다 주는 그 걔네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들이 많이 가서 뇌를 영양분을 많이 줘야 뇌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는 통로가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 혈관 속으로 피가 다니잖아요. 그 혈관에 뇌에는 유난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질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가 심장이죠. 심장도 하루 종일 일하는 애니까 걔도 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피를 남에게 주기도 하지만 본인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먹여 사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병 생기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문제가 뇌하고 심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대한 그 중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에는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수많은 혈관이 있어서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막히는 거죠. 막히면 평상시에 이 혈관이 요만큼을 피를 줘서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막히면 요게 뇌가 손상이 되니까 갑자기 뇌가 하던 기능을 못 하니까 팔다리 움직이는 뇌가 망가지면 갑자기 마비가 될 거고, 말을 하게 하는 뇌가 망가지면 말을 못해서 아라라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생각을 하는 뇌면 생각도 안 되고 바보가 될 거고 못 걸을 거고, 이런 게 다 증상으로 생기는 그런 병이 뇌졸중인데, 심장병과 달리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혈관이 망가져서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게 있고, 그게 뇌경색이죠. 여기 써 있듯이. 또 하나는 뇌 출혈이 있죠. 뇌가 막히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거죠. 빵 터져도 뇌가 손상되니까 뇌가 죽기는 마찬가지죠. 막혀서 죽거나 터져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원인은 두 개 다른데, 이 심장에는 터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볼 수 있죠. 다 막히는 거고, 뇌는
막히는 거 터지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터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80년대. 근데 요새는 점점점 막히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훨씬 더 많아서 뇌혈증 환자 입원한 사람 중에 한 80%는 뇌경색이고 한 20%가 안 되는 정도가 뇌출혈이 되니까 두 개를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과성 허혈 발작도 말하면 뇌가 갑자기 막혔는데 막힌 데가 조그맣기 때문에 금방 다른 애가 도와줘가지고 마비가 된 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대개 정의상으로는 24시간 내에 좋아지는 걸 말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몇 분이나 한두 시간 만에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좋아져도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전조 증상이라는 말도 하고 무슨 미니 뇌졸중인데 그건 다 틀린 말이고요. 전조 증상이 아니에요. 그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금방 증상이 좋아진 뇌졸중이지 뇌경색, 일과성 허혈 발작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나눠서 말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앞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뇌가 어디가 막아주면 어떻게 된다를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옆에서 왼쪽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옆 얼굴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뇌의학이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관심만 있으면은. 뇌의 맨 앞쪽에 있는 거를 앞전자에서 전두엽이라고, 요 앞에 있는 요 뇌죠. 뒤는 당연하죠. 뒤에 생각 후두엽이라고 그러는 게 뒤에 있는 거고, 옆에 덩어려져 있는 것이 측두엽, 옆에 있는 걸. 그렇게만 알면 너무나 쉬운데 이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가 너무 멀어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에 요거를 이게 맨 꼭대기이기 때문에 꼭대기 정지를 써서 두정엽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도 외워야죠. 이거 4개 외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만 알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대개나 알아야 되는데 우선 뇌혈증과 관계돼서는 뇌 옆쪽에 있는 이 운동중추랑 감각중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몸통, 팔, 손, 얼굴 적어놨죠. 똑같이 몸통, 팔, 손, 얼굴 똑같아요. 이게 라인이. 그래서 요 놈이 운동중추라고 해서 얘가 손발 같은 거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신경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손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여기 손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뇌 신경세포라는 건 전깃줄이에요. 길다란 전깃줄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건데 손 움직이려면 손까지 가야죠. 얘가 손을까지 가서 이제 손을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쭉 내려가서 밑으로 쭉 척수로한 데를 따라 내려가서 이리로 손 움직이면 손이 움직여지는 거고 얘가 전기를 쭉쭉 보내면 제 손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발은 뭘까요? 발은 요 뒤에 있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요 꺾어지는 또 뒤속에 있거든요. 발도 근데 옆에서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발은 더 많이 내려가겠죠. 저 밑까지 내려가서 엉덩이까지 가서 발로 가는 신경에서 발 근육을 움직이면 우리가 발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손이 여기 있고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그거 밑에 혀가 있습니다. 혀하고 목구멍 같은 게.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조그만 뇌혈증이 생겨서 무지하게 조그만 경우 손만 마비가 되죠.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안 쥐어지고 볼펜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조그만 문제가 여기 생긴 건데 아래쪽에 좀 생기면 얼굴만 마비될 수 있죠. 얼굴이 마비되면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 이쪽이 마비된 거고 이게 저건 괜찮은 쪽인데 그 다음에 목구멍이 마비되면 말이 어두워지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는데 발음이 이상해져. 김정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통이나 다리가 마비되면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온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크게 오기 때문에 막히는 위치가 반신이 다 마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반신 마비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 왼쪽을 보고 있지만 이 세포들은 다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신경들이 걔네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손이든 얼굴이든 팔이든 다 내려가서 이 뇌의 맨 끝에 뇌가 아니라는 데의 맨 끝까지 가서 건너갑니다. 반대쪽으로 왜 가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건너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이지만 팔다리는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왼쪽에 뇌의 옆쪽에 막 갑자기 망가지면은 오른쪽에 반대쪽이죠. 반대쪽에 팔다리 마비돼서 꼼짝 못하거나 조금 더 정답이 들거나 뭐 숟가락질 잘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바로 뇌혈증의 전형적인 증세죠. 그래서 이 운동중추라는 게 전두엽의 제일 뒤에요. 여기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이 주름, 큰 주름을 중심선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선이라고 그러는 거로 여기서 감각 운동이 나눠주기 때문에 감각중추는 바로 뒤에 두정엽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똑같이 있어서 손, 얼굴, 팔, 온통에 감각을 맞는 담당을 하는데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이렇게 손을 꼬집었단 말이에요. 그럼 꼬집었는지 이게 꼬집은 건지 아닌 건지 누가 부드럽게 그냥 이제 사랑한다고 만져준 건지 그걸 잘 모르는데 얘가 쭉 올라가서 뇌에 가야 아 이거 꼬집은 거 아픈가 빨리 피해. 그 이거 피하는 거고. 아 얘가 좀 부드럽게 사랑한다고 건드리는 거야. 그럼 오히려 사랑한다고 해야 되니까 감각이 뇌로 올라가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니까 거꾸로죠. 운동은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이 움직이는 거고 감각 중추는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가서 아 이게 나쁜 거니까 빨리 치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뇌죠. 그래서 옆쪽에 이제 운동 감각 중추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후두엽은 뭐 하는 거냐? 지난번 시간에 이미 말을 했어요. 왜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후두엽은 보는 뇌죠. 우리 눈은 앞에 있지만 눈이라는 것은 카메라 렌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상만 만들어내는 거고 얘를 뇌로 보내서 뇌가 봐야 아 얘가 뭔지 알아요. 아 저기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었구나. 아 이거 우리 아들이었네.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뇌가 아는 거지 눈이 아는 건 아니죠. 근데 후두엽도 여기랑 똑같아서 반대쪽을 관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왼쪽 후두엽은 나의 오른쪽을 봅니다. 이거 시야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는 거 시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왼쪽 뇌가 갑자기 망가지면 뇌우증 같은 병이 생겨서 갑자기 오른쪽 반이 안 보입니다. 일부가 또 망가지면 4분의 1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망가진 후두엽의 반대쪽이 컴컴해지는 거를 시야가 장애가 있으니까 시야 장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른쪽이 안 보이니까 이쪽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걸어다니다가 꽝 부딪혀서 다치거나 교통사고나 이럴 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 뇌졸중의 증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뇌를 대뇌라고 그러는데 이 뇌가 뭐가 받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려면. 더 받치는 게 있어요. 뇌 안에 여기에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해서 얘가 안 떨어지게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좀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뇌 바닥의 뼈의 위에 덜렁 있는 놈이 대뇌고 큰 뇌니까 대뇌고 이 바닥의 아래쪽에 있는 애를 소뇌라고 그래요. 조그매요, 소뇌. 그래서 얘는 뭐 하는 놈이냐면 이게 밸런스나 운동의 요런 미세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손을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손에 가서 이렇게 잡지만 우리가 뭐 워낙 운동을 많이 해서 금방금방 가지만 아주 어린 애라든지 이런 애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초보자 운전하는 거 뭐냐? 일로 갔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일로 가야지. 아 이게 아닌데 일로 가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잡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뇌의 뇌졸중에서 소뇌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대보세요. 이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소뇌가 망가진 사람은 아유 힘들어. 여기 대보세요. 그러면 아유 힘들어 이런다고요. 이거 손 얘기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밸런스가 안 잡아지고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 게 생기는 게 바로 소뇌에 생긴 뇌졸중의 증상이고 이 뇌에 이 여기 뼈 밑에 있는 거에 손에 바로 앞에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뇌간은 이거를 다 사과라고 보면 사과를 아래에서 푹 찍은 그 포크 위치가 뇌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장기를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모든 그 기본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다 관장하는 게 뇌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기가 여기 있죠. 이것들 다 뇌인 건데 요걸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 됩니다. 얘네들이 혈관인데 혈관에 가면 큰 혈관에 가서 뇌를 먹여살리러 가는데 이 앞쪽이니까 앞쪽으로 가는 걸 아주 쉬워요. 이것도요. 전두엽이 여기니까 뇌동맥인데 뇌로 가는 동맥이 뇌동맥인데 전뇌동맥 그러면 돼요. 원래는 전 대뇌동맥인데 그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앞에 가는 거니까 전뇌동맥이 여기 있잖아요. 이마로 가는 거죠, 얘가. 그다음에 중간으로 가는 게 뭐겠어요? 중간이니까 중뇌동맥이죠. 여기 중뇌동맥 여기 있잖아요. 중뇌동맥이 이거 혈관 조영술이라고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중뇌동맥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럼 뒤로 가는 게 후뇌동맥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요. 있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느냐면 이 전뇌동맥, 중뇌동맥까지는 이 경동맥이라는 데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심장에서 제일 혈관이 올라가는데 경동맥에서 올라가서 전뇌동맥, 중뇌동맥 가지만 하나 더 있어요. 올라가는 게 하나 더. 척추동맥이라는 게 경동맥보다 조금 뒤에서 가는데 복잡할까 봐 내가 안 그린 거죠. 여기다가. 척추동맥에 가다가 뒤로 가서 후뇌동맥을 만듭니다. 맨 끝에. 얘가 아까 말한 후두엽 같은데 이걸 먹여 살리니까 이 척추동맥 이런 쪽 가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장애나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전뇌동맥, 여기 중뇌동맥, 여기 후뇌동맥에 크게
뇌를 피를 공급하는 혈관들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뇌 안에 들어가서 전두동맥 나뉘지만 뇌 바깥에서 하나가 더 나가요. 조그만 놈이. 이게 안동맥이라고 이게 지금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눈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다가 피를 공급하려고 얘가 가기 때문에 만약 안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안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경동맥에 무지하게 좁아져서 피가 안 올라가니까 얘도 피를 못 받았거나 하면 잠시 눈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되게 안과 질환이지만 금방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또 얼마 동안 안 보였다가 좋아지고 이거는 이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과 의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현상도 있다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막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지만 동맥경화죠.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진다는 얘기인데 여기 경동맥이죠. 아까 그림과 똑같은 거죠. 옆에서 본 그림이고 경동맥이 올라가고 여기 전뇌동맥이 가고 여기 중뇌동맥이 가고 후뇌동맥이 안 그렸죠. 여전히. 동맥경화가 여기 경동맥 목으로 가는 여기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그러면 이 말랑말랑한 혈관이 왜 딱딱하게 굳어지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입니다. 이게 압력이 파이프죠. 파이프 안에 압력이 세면은 당연히 여기는 벽들이 손상이 되듯이 혈관 벽이 이게 압력이 세면 자꾸 손상이 되니까 특히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이 손상이 되면은 그 손상 틈으로 지나가던 지방질 같은 거, 콜레스테롤 같은 게 슬슬 쌓여요. 하나 둘씩 쌓이면 이상한 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염증반을 일으킵니다. 백혈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막 염증을 일으키면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고 점점 두꺼워져서 나날이 두꺼워져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손상시키는 놈이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당뇨도 있죠. 당뇨병이 있으면 여러 가지 대사장애로 인해서 벽이 두껍게 만들고 또 남자한테만 한 거 여자보다 담배술이죠. 뭐 담배술이 문제고 뇌졸중이 남자가 더 많거든요. 여자보다. 입원 환자를 보면 한 1.7대 1쯤 되는데 그 이유가 담배술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과음 많이 술 많이 하면 다 혈관을 다 망가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방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방이 너무나 많으면 여기에 고지혈증이나 피 검사해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한 300이나 되고 막 높은 사람들 그러면 또 동맥경화가 잘 생기니까 이런 놈들이 있으면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건 물론 나이 들면 생기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안 생기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런 놈들을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돼요. 이런 거 안 생기게. 그래야 혈관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동맥경화를 말했지만 이 동맥경화 자체가 뇌졸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동맥경화 생겨서 혈관이 잠깐 좁아져서 나날이 좁아서 이렇게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피가. 근데 피가 아주 액체가 아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거기 따라서 그러니까 건더기가 있다는 거죠. 건더기.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소판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안에 얘네들이 그냥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이놈들끼리 서로 붙어요. 응집이라고 그러는데 혈소판끼리 막 붙으면 피떡이 되죠. 피떡. 피떡이 뭐냐면 여기서 혈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피떡인데 피떡이란 말이 좀 안 좋으니까 혈전 그렇게 말하죠. 이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혈류가 이상하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는 자고 굳는 거죠. 원래 혈전이 생기는 거는 여기 밖에 다쳤을 때 피가 잘잘 날 때 빨리 피떡이 생겨서 막아야 피가 안 생기는 그러라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 혈류가 안 좋으니까 얘는 여기 바뀐 줄로 착각하고 지가 혈전을 만들어서 피떡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피떡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놈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뚝 떨어져 나가서 쭉 가서 적당한 데서 꽉 막으면 얘를 요만큼을 얘가 평상시에 먹여 살렸는데 얘가 여기 막히니까 요 놈이 망가지는 바람에 이에 따른 증상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말이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바로 뇌졸중이고 혈관이 막히는 그 뇌경색이라는 거죠. 근데 동맥경화가 반드시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 큰 혈관들은 다 동맥경화인데 얘네들이 뇌로 깊이 들어가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무지하게 조금해서 안 보이는 놈들인데 그 놈들이 망가져도 조그만 뇌졸중에서 막혀가지고 생기는데 이건 동맥경화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피 안에 벽에 두꺼워지고 뭐가 자주할 것도 거의 눈에 안 보이고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죠. 혈압이 높으면은 동맥경화도 생기지만 이 작은 혈관이 다 손상되기 때문에 얘가 조그만 게 딱 막히면 소경색이라고 조그만 뇌경색이 생기고요. 얘가 막히면 경색이고 터지면 뇌출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 뻥 터지면 아주 무서운 병이고 돌아가시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그러면 큰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무지하게 터져도 크다 뿐이지 혈관은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혈관들, 경동맥, 중뇌동맥 이런 놈들은 터지지는 않아요. 막혀서 문제인 거지. 작은 놈이 터져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인 뇌졸중의 그 기전인데 아까 말한 동맥경화 있는 부분을 딱 자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혈관을 우리가 순대를 보듯이 딱 잘라서 보면은 원래 혈관벽이 요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두껍잖아요. 그죠? 훨씬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쪽에 콜레스테롤이나 들어오고 염증이 생겨서 점점 두꺼워져서 이것들이 다 콜레스테롤과 염증인데 얘가 두꺼워지니까 원래 구멍이 이만해야 되는데 얘는 요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고 좀 쉬었다 가고 막 그러니까 혈전이 생겨서 혈전이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거 똑 잘라져가지고 저 위로 여기 잘라져 여기 좁아진 위치가 이제 보이죠. 이게 두꺼운 게 동맥경으로 좁아진 위치에 혈전이 생겨서 뚝 떠나가서 중뇌동맥 같은 걸 막아버리면 증상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놈들은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 정리하면 경동맥에 동맥경화 생기고 혈전이 생겨서 쭉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중뇌동맥을 막으면 이만큼 망가지는 건데 아까는 제가 옆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앞이죠. 앞에서 본 이 사진을 여러분도 좀 기억해둬야 돼요. 경동맥이 올라가서 올 수 있고 제가 경동맥, 동맥경화밖에 말 안 했지만 사실은 이 중뇌동맥 같은 것도 굉장히 흔해요. 동맥경화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경동맥, 동맥경화로 뇌졸중 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동양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은 중뇌동맥에서 막혀서 똑같아요. 기전은 떨어져 나가고 막히는 건 똑같은데 위치가 중뇌동맥이 더 많아요.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음파 같은 걸 해서 경동맥에 해서 이상 없다. 그래도 아주 이상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상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혈관이 더 동맥경화 생기고 서양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는 경동맥이 생기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재밌겠는데 제가 그걸 제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하려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냥 여기서 생겨서 막히거나 해서 생기는데 이건 다 뇌의 껍데기를 쌓아 돌아다니는 거고 이 큰 혈관들은 실제로 이 뇌를 먹여 살리는 놈은 뇌로 들어가는 직각으로 조그만 놈들인데 이놈이 막히면 아까 말한 대로 소경색이 생기는데 이걸 라쿤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라쿤이라는 말을. 이게 막히면 라쿤이고 터지면 뇌출혈이 생긴다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뇌출혈은 이거 말고 뇌 안에 혈압 때문에 혈관이 망가 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다른 원인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벌써 질문도 나왔지만 꽈리 동맥류죠. 동맥류라는 거는 혈관의 일부가 약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점점점 커져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은 굉장히 큰 심한 뇌졸중이 오는 건데 이거 동맥류가 맞는 말인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꽈리처럼 생겨서 꽈리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사한테 가서 그 혈관에 꽈리 있다면서 물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동맥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문제가 되는 놈이라서 요새는 이제 이걸 잡을 수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뇌출혈은 뇌 안에 터지는 거지만 동맥류가 터지는 그 출혈은 이 껍데기에 피가 생겨요. 이 안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지주막이라는 막에 있는 혈관이라서 뇌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 지주막이 뭐냐면 이 뇌를 쌓는 막이에요. 우리 뇌가 하도 중요하니까 우리 뼈로 보호하잖아요. 뼈 가지고 보호가 안 될 것 같아. 막을 3겹을 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물 사올 때 막을 세 봉지로 덮어주잖아요. 박스도 물론 해주지만 그랑 똑같아요. 그 막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지주막입니다. 그리고 혈관들이 가는 게 지주막의 바로 아래를 지나가기 때문에 꽈리가 있어서 뻥 터지면 지주막과 뇌 사이, 지주막 하에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주막에는 통증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확 망가지니까 무지무지한 통증이 생깁니다.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꼼짝 못해. 너무나 기절하기도 하고 꼼짝하고 있어야지 너무나 아파가지고.
근데 다른 뇌졸중은 그렇게 통증이 없어요. 마비가 오고 말이 안. 이게 문제인 거지. 통증이 그렇게 심하다면 그건 뒤주막과 출혈이고 그 대신에 마비 같은 건 뒤주막과 출혈 때는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뇌경색이 이렇게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도 있고 쇠경색도 있지만 한계가 더 있어요. 심장에서부터 오는 뇌경색이 있어요. 혈전이 경동맥에 있다가 쭉 떨어져 나가서 막을 수도 있지만 심장에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놈이 가는 길은 똑같으니까 이게 막히면 증상은 똑같죠. 그러니까 심장은 보통 정상적인 심장에서 혈전이 생길 리가 없고요. 이상이 있는 심장에 생기는 거죠. 특히 심방세동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럼 심장이 쫙쫙쫙 뛰지 않고 부르르 부르르 뛰기 때문에 이거 짜주지를 못하니까 피가 마치 고여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얘가 떨어져가지고 저 올라가서 이걸 막으면 문제지. 그러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왼쪽에 중뇌동맥이 망가졌으니까 오른쪽에 마비가 왔을 거고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경동맥에서 왔는지 중뇌동맥에서 왔는지 심장에서 왔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의사는요. 환자는 알 필요 없죠. 환자는 마비돼서 빨리 낫기만 바라고 있으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의사는 치료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왔느냐. 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를 볼 때 뇌만 보지 않고 혈관이나 심장도 같이 검사해서 이 원인이 뭔가 그 알아야 약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혈관 검사인데 MRI가 뇌를 보는 거지만 A자가 붙으면 다 혈관을 보는 거예요. CT도 CT를 보는 건 뇌를 보는 거고 CTA 그러면 CT로 혈관 보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큰 병원 가면 MRI, MRA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죠. 뇌도 보고 혈관도 보게. 그래서 이 혈관이 이거는 똑같아요. MRI로 이 사진 본 분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딱 의사가 보여주는 사진 보면은 이게 경동맥이고요. 이게 지금 왼쪽으로 가는 중뇌동맥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전뇌동맥이 앞에 가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쪽은 이 경동맥이 가고 여기 안 보이잖아요. 중뇌동맥이 그죠? 이걸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 아 이거 오른쪽 중뇌동맥이 막혔구나. 막혀서 이만큼 망가져가지고 반드시 마비가 왔구나라는 거를 의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MRA 같은 걸로 혈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슬라이드에 조금 자세하게 써놨죠. 뇌졸중은 뇌경색, 막히는 것과 터지는 게 있는데 막히는 거는 동맥경화성, 경동맥이나 중뇌동맥에 동맥경화 생겨서 오는 게 있고 조그만 게 망가지는 소경색도 있고 심장에 떨어지는 색전증이 있구나라고 이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터지는 거는 뇌에 터지는 게 있고 지주막과 출혈은 바깥쪽에 껍데기가 터지는 거다. 동맥경화는 젊은 사람 생기는 기형으로 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뇌졸중을 반 이상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벌써 말했죠. 고혈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4, 5배 더 잘생기지만 이게 있는 사람이 고혈압은 입원해 있는 뇌졸중 환자의 70%가 있어요. 그러니까 70%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해도 돼요. 너무나 중요한 그 뇌졸중의 원인이죠. 높을수록 더 문제가 생기죠. 180에 120이다. 그런 사람은 고혈압인데 150에 100도 고혈압이지만 180에 120이 훨씬 더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 180에 120인데 뇌졸중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언젠가는 생기는데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낮춰야죠. 그런 경우에. 심장질환도 아까 말한 심방세동 같은 게 있으면 뇌졸중 생기는 건 물론이고 약을 써야 돼요. 안 생기는 약을. 당뇨, 흡연, 과음 이게 다 뇌졸중 생기는 혈관 망가뜨리는 요인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고지혈증 이런 거. 나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이야 늙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를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위험인자를 요걸 어떻게 없애는 게 뇌졸중을 안 생기는 그런 하나의 지름길인 거죠. 아까 말한 증상은 중뇌동맥에 왼쪽에 망가지면은 막히면은 반대쪽 오른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이렇게 못 쓰고 그러는데 이쪽에 감각도 떨어져 있죠. 못 쓰면서 찔러도 잘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쪽에 아까 말한 대로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옆 근처에 있으니까 되게 같이 망가지니까 마비도 되고 감각도 없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혀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 어둔해지고 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의 왼쪽 뇌 이 가운데쯤에 언어중추가 있어요. 왼쪽에만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중뇌동맥이 망가지면은 오른쪽에도 마비가 오지만은 발음도 어둔해지만 언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어증이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환자가 와서 저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김종성이 내가 알긴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말이 있는 데는 망가졌으니까 안 되는 거를 그런 걸 실어증이라고 그러죠. 혹은 김종성인지를 못 알아듣는 실어증도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눈 감으라고 그러는 건가? 눈 감고. 대개 환자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거나 하던 사람이 안에 못 알아듣거나 하는 이런 것도 실어증이니까 뇌혈증의 증세이니까 말이 이상하다. 그럼 발음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실어증이 있거나 그런 거인 거죠. 걷다가 한쪽 자꾸 넘어지는 게 어디가 이상했으면 그렇다고 그랬죠? 손해죠. 손해는 밸런스 잡아주는 거니까 한쪽이 망가지면 한쪽 넘어지니까 손해 질환일 때 넘어지고 시야 한쪽이 깜깜해져서 요것만 보이고 요만큼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어디라고 그랬죠? 후두엽이죠. 후두엽이 망가지면 그 반대쪽이 반이 안 보여서 요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증세가 나고 한쪽 눈에 잠깐 안 보이는 거 그게 뭘까요? 경동맥에서 올라가서 눈으로 가는 안동맥으로 가는 게 잠깐 문제가 되면 잠깐 안 보일 수 있어요. 경동맥 질환이 심각하게 있을 거를 제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좀 체크를 해봐야죠.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증세도 있고 삼키는 거, 멍청해지는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안에 어지러울 수 있고 너무나 심하면 의식도 없어지고 그런데 가장 심한 게 두통이 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지주막 가출혈이죠. 보통 뇌혈증은 그렇게 심한 두통이 꽉 터지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마비가 오고 그러면 두통도 조금 있지만 다른 건 없는데 엄청 심한 두통으로 이렇게 알아 누워 있는 사람은 지주막 가출혈이 터졌으니까 큰일 났구나. 이 꽈리, 동맥류를 잡아야 되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외에도 많은데 뇌졸중이 어디 올 줄 모르니까 뭐 수천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제일 흔한 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럴 때 빨리 환자를 데리고 오면 돼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 대개 팔다리에 같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빨리 와야 빨리 치료가 잘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녁에 벌써 8시인데 조금 마비가 돼서 이상하게 안 들린단 말이야. 아유, 지금 병원 가봐야 의사도 없겠고 가서 또 의사 찾아도 미안하고 난 돈도 없는데 병원비 많이 나올 거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하고 잔다고요. 자서 낫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이게 이러다가 점점 뇌혈증이 점점 심해져서 아침에 깨보니까 꼼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하겠지만 너무 시간이 가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봐야 안 되니까 심하지 않아도 갑자기 글을 쓰다가 갑자기 글이 안 된다. 그래도 빨리 응급실에 오셔야 돼요. 그러라고 응급실에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지는 않아도 죽어가게 될 사람을 빨리 살리려고 의사가 있는 거니까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응급실에 가시면 됩니다. 만일 신경과에서 할 수 없는 병원이라면 그걸로 보내주니까 그걸로 가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거나 바람이 나빠진다. 실어증이 있거나 바람이 나빠지면 왼쪽 문제죠. 왼쪽 뇌가 망가지면 이게 생기고 갑자기 세상에 갑자기 이상이 안 보여. 꽝 부딪혀버렸어. 이런 거. 한쪽 눈이 안 보이다가 좋아지거나 어지럽거나 아주 심한 두통이 이건 지주막 가출혈이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다른 거만 놔두고. 이러면 자기도 물론이지만 자기 말고 옆에 사람이 쓰러졌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져서 갑자기 말이 야 영성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이거 뇌혈증이니까 나이 드신 분이 특히 그러면은 빨리 응급실 119 부르든지 자기 차로 가든지 큰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혈증을 증상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 오시면 뭐 뇌도 보지만 뇌혈증은 뇌 혈관 질환이니까 뇌에 만약 암이 생겼다. 종양 이름은 뇌만 찍으면 되지만 뇌혈증이면 혈관도 같이 봐야 돼서 뇌를 보고 혈관도 보는 그런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CT나 MRI는 여기 지금 보시는 분 다 이미 아시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보면 요 동그란 게 보이니까 이게 이 모습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쪽이 왼쪽 오른쪽이겠지만은 이게 이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룰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런 사진은 오른쪽을 이쪽으로 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왼쪽이지만 어쨌든 이 찍은 사람이 오른쪽을 이쪽으로 두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이건 앞뒤니까. 여기 ABC는 뭐냐면 아까 제가 혈관 얘기를 했죠. 앞쪽 뇌를 먹여 살리는 놈은 전 뇌동맥이죠. 그게 A라는 부분을 먹여 살리는 거고 중뇌동맥은 먹여 살리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만해요. 옆쪽이죠. 중뇌동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망가지는 수 있죠. 뇌혈증이 생기면요. 중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데가 여기고 C는 뒤니까 후뇌동맥이죠. 후뇌동맥 먹여 살리는 데가 여기니까
어디에 이상이 있나를 보고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사진은 진짜 환자 사진이죠. 그래서 A, B, C가 보면 B죠. B인데 이거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중뇌동맥이 막혔구나. 이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막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MRA를 같이 찍으면 MRI와 MRA를 아까 그 사진이죠. 이게 안 보이죠. 이건 보이는데 그럼 오른쪽에 중뇌동맥이 꽉 막혀서 요만큼 망가졌구나.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 의사의 할 일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른쪽에 중뇌동맥이 망가졌기 때문에 증상은 벌써 여러분들도 알죠. 왼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겠죠. 꽤 크니까 꽤 마비가 심했겠죠. 그리고 발음은 나쁘겠죠. RR 하지만 실어증은 없을 거예요. 오른쪽이니까. 왼쪽에 망가져야 김종성이 이름이 뭐예요? 뻑뻑뻑 하는 건데 오른쪽이니까 그건 없으니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김종성이요. 말을 한단 말이죠. 발음이 나빠서 그렇지. 오른쪽 중뇌동맥 영역에 망가지면 그런 증상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뇌 출혈은 CT를 찍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이게 가운데에 터진 것이 보이게. 그래서 대개 응급실로 빨리 가면 대개는 CT를 먼저 찍어요. 왜냐하면 터진 걸 빨리 보려고 터졌나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막힌 거예요. 막힌 부분은 CT로 좀 늦게 보입니다. 한 24시간 지나야 보이니까 마비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막힌 거예요. 막혔는데 아직 안 보인 거죠. 하암은 뇌출혈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약을 써야 되는데 급성기로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는데 터졌으면 여기다 녹이는 걸 약을 쓰면 거의 죽이는 거거든요. 더 터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딱 왔으면 일단 뇌졸중 같은데 터진 거냐 막힌 거냐 빨리 일단 알아야 돼요. CT를 찍어서 일단 빨리 찍어서 빨리 알아야 안 보이면 이 뇌졸중이 뇌경색이구나 막혔나면 해서 그때는 약을 쓸 수 있고 터졌으면 그 약을 못 쓰니까 터진 데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니까 CT를 대개 그럴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 환자 좀 한번 진단해 보세요. 58세 남자인데 일시적으로 오른쪽에 마비가 왔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마비가 왔다가 2번 그랬거든요. 그때 남의 말을 이해를 잘 못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 환자입니다. 옛날 환자입니다. 좀 지내다가 얼마 있다가 이번에 왼쪽 눈에 갑자기 잘 안 보였다가 또 낮았다가 안 보였다 낮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시력이 안 보이게 됐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까지 사실 제 말을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의학 상식이 많으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쉽지는 않죠. 일반인으로서. 의사, 신경과 의사들은 알 수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사진을 갖다 놓으면은 이 운동주가 옆에 있으니까 아까 마비가 2번 왔다는 거는 옆쪽에 중뇌동맥 영역에 좀 증상이 왔다가 맞다 그랬으니까 중뇌동맥이 이상이 있을 텐데 나중에 눈이 안 보였다가 보였다 그랬죠. 안동맥이라는 거 여기 나가죠. 중뇌동맥 이쪽하고. 그러니까 혈전이 와서 중뇌동맥 갔다가 금방 좋아졌다가 또 와서 갔다가 이번에 혈전이 안동맥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쪽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 혈전이 안 오고 여기 혈관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안 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아마도 이 경동맥의 문제가 심해서 중뇌동맥에도 몇 번 이상이 있고 안동맥도 경동맥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음악가 핸델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말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핸델이 아마도 경동맥 질환이 왔을까. 이 혈관 촬영을 해보면은 경동맥이죠 이게. 경동맥이 이렇게 확 좁아져 있잖아요. 이 환자가 표시한 대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자꾸 그런 문제가 일으켰을 것 같은데 여기 안동맥이 보입니다. 아주 살짝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는 수술할 수 있죠. 목 여기니까 수술을 해서 이걸 넓힐 수가 있고 수술하기 싫으면은 뭘 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게 열 수 있거든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텐트를 해서 열은 거예요. 그럼 이거 좁아진 게 열려지니까 혈류가 잘 가니까 이거 보세요. 안동맥이 훨씬 더 좋아졌죠. 이거보다도. 혈류가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지니까 눈이 계속 어두워지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환자는. 물론 마비 오는 것도 없어지고. 핸델이 지금 살았다면 그렇게 치료했을 텐데 옛날 분위기니까 못 살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죠. 이 멘델스존도 작가죠. 이 사람은 한 번 무지하게 심한 두통이 있다가 한때 또 한 번 두통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멘델스존 누나도 똑같아서 42세에 두통으로 사망했거든요. 둘 다 젊은 나이에. 무지하게 심한 두통으로 2번이나 있다가 죽었다. 그건 무슨 병이겠어요? 비욘디 보신 다 아시겠죠. 지주막과 출혈이죠. 지주막과 출혈에 빵 터졌다가 처음에 살아남았는데 또 다시 터지는 바람에 죽었는데 지주막과 출혈은 약간 동맥류가 유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러면 자기도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맨델슨도 주주막하 치료로 죽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주주막하 치료는 뇌의 주름 사이사이에 피가 고여 있어요. 뇌 안이 아니라. 그리고 혈관 촬영하면 여기 꼬아리가 있죠. 동맥류가 보여서 요놈을 딱 잡아주는 수술을 하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는 혈전용해라고 이제까지가 다 혈관이 막히는 거죠. 막히자마자 그걸 뚫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여러 가지 약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좋은 약이 TPA라는 약이 좋은 걸로 결론이 나서 지금은 어느 병에 가나 TPA를 써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써야 돼. 이미 막혀서 뇌가 다 죽어버렸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 생기자마자 빨리 TPA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인데 이건 한 1996년에 이게 연구가 성공했기 때문에 주로 2000년 이후에 한 20몇 년 동안 쭉 쓰고 있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뇌동맥이나 경동맥처럼 큰 동맥에 꽉 막힌 사람은 TPA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뚫렸어. 너무 막힌 게 커서. 그래서 TPA 효과가 없거나 너무 적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직도 안 뚫린 혈전을 잡아다가 끄집어내는 거 억지로. 그런 게 2025년부터 발전. 그러니까 한 10몇 년밖에 안 됐죠. 그게 혈전 제거술이라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컴바인해서 큰 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빨리 와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혈전 제거 치료인데 이 환자도 중뇌동맥에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서 빨리 TPA를 썼는데도 여전히 막혀 있어. 안 뚫렸어. 그러니까 요 속으로 혈관 속으로 튜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 튜브예요. 튜브를 집어넣어서 쭉 가면 막힌 데가 여기 아니에요? 막힌 데까지 가면 여기 막힌 혈전이 있어. 혈전이 막았으니까. 걔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계로. 붙잡아다가 쭉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왜 뭐하러 여기 와 있어? 잡아다가 쭉 끄집어내서 없애면 이게 없던 중뇌동맥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멀쩡하게. 그러면 마비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사람이 깜짝 많다. 이 사람이 금방 좋아져서 하고 걸어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좋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와서 TPA 쓰고 안 되면 혈전 제거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그때는 혈전 치료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혈전 치료나 혈관 수술 같은 게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알고 해야 돼요. 의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MRI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DWI, PW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새는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큰 병원에서. MRI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한 번 찍지만 DWI에 보이는 하얀 거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뇌가. 중뇌동맥이 요만큼을 먹여 살리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죽었구나. 근데 얘는 아직 안 죽었구나요. 하얗지 않으니까. 근데 PWI는 죽나 사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혈류가 얼마나 가느냐를 봐줘요. 그러니까 혈류가 안 가는 데는 많아. 되게 커. 전부 다야. 그러니까 혈류는 이만큼 안 가는데 중뇌동맥 막혔죠. 여기 안 가죠. 막혀서 혈류는 여기 다 안 가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죽은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이때 뚫으면 얘를 뚫으면 아직 안 죽은 놈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얘가 죽은 놈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래서 아직 안 죽고 뚫으면 살릴 만한 데가 많다. 죽은 놈보다.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래 다 뚫려서 좋아진 사람도 있고 일찍 왔지만 다 망가진 DWI가 다 망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해봐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죽은 뇌가 요거였는데 이 혈관 막힌 거를 다 뻥 뚫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좋아. 더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작아지면서 환자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된다. 혈관 뇌가 다 죽은 다음에 소용없으니까 혈전이는 4.5시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CT를 찍어서 출혈이 아닌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와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3시간 이내에 와야 CT 찍고 줄 수 있고 혈전 제거는 조금 넓지만 그래도 빨리 올수록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혈전용해를 4.5시간 주는 것보다는 3시간, 3시간보다 1시간 만에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혈전 제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5시간까지 된다면서 4.5시간 놀다가 오면 큰일 나고요. 무조건 빨리 와서 30분 내, 1시간 내 해야 그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4.5시간대 되면 보장은 못해요. 뭐 좋긴 좋으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다. 무조건 택시 타고 오든지 뭘 하고 119 빨리 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혈전 제거, 혈전용해 이 시스템이 제일 발달해서
제일 뇌혈중 사유라 뇌혈중 걸리면 죽는 거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해. 두 나라가 가장 뇌혈중 치료가 잘 발달되어 있는 뇌혈중 치료에 봐서는 훌륭한 거에다가 또 최근에 와서 고혈압이 그렇게 중요한 뇌혈중 원인인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옛날에 혈압이 있어도 치료도 안 하다가 혈압 치료를 하니까 잘 덜 생겨 뇌혈중이. 그래서 뇌혈중 사망률이 많이 떨어져서 옛날만 해도 제가 강의할 때 우리나라 제일 뇌혈 사망률 1위는 뭔지 아십니까? 하면 뇌혈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기는 편했죠. 근데 지금은 암하고 심장질환에도 밀려서 3, 4위로 내려갔는데 좋은 거죠. 워낙 치료를 잘하고 고혈압 치료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는 좋은 소식인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많이 살리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젊은 사람 줄어들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이지, 노령 자체도 뇌경색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경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지요. 아무리 혈압 조절을 잘해도.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이 많고 병원에 와도 옛날엔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안 돌아가시거든. 치료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다 좋은 건 좋은데 완전히 좋은 건 다행이겠지만 조금 남아서 절뚝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몇 번 재발했거나 이럴 때 병원도 많이 와야 되고 재활되어야 되고 요양원에도 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가족들이 힘들죠. 서포트하기가. 그런 그 노인들이 많아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꼭 좋은 건 아니고 이걸 좋은 소식으로 만들려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와서 혈전용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 안 걸리는 게 제일 낫죠. 처음 여러분들이 괜히 병원 오지 말고요.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안 걸려요. 혈압이 높다. 그러면 높은데 증상은 없어요. 혈압은 원래 증상이 아무리 높아도 증상이 없으니. 그래도 무조건 낮춰요. 약을 복용하거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심장 질환에서 심방수도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뇌혈중 안 생기는 약을. 당뇨, 흡연 과음은 물론 안 해야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하면서 아이 나는야 하면서 아이 난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흡연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흡연 과음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하고 약도 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게 생기기 전에 그 이전부터 막아줘야 돼요. 완전히 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다 하려면은 우리가 원시인의 생활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좀 벤치마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이렇게 돼서 생긴 병이 전부 다 모든 게 고혈압, 당뇨, 흡연 다 옛날 원시인들이 뭐 담배가 있었어요. 술이 뭐 아무것도 코카콜라가 있었겠어요. 요 원시인 여기로 가면 돼요. 요 원시인을 보면 이 원시인은 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깨닫는 게 있죠. 원시인들은 짜게 먹지 않죠. 아지노모토나 무슨 소금 이런 게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죠. 원시인들은 사슴 같은 거 잡으려고 여러 남자들이 들고 한참 걸어 올라갔다가 저기 사슴이 있다가 막 뛰고 달리기, 걷기, 등산하기 이걸 맨날 창 던지기 이런 걸 해서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상 체중을 유지하나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잖아요. 사슴 잡아왔으면 고기를 먹고 여자들이 풀 뜯어왔으면 풀 먹고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먹는 거지. 저런 정말 환자들이 뭘 먹으면 뇌혈중 안 생기나요? 무슨 약 하면 뇌가 좋아지나?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원시인을 보라고요. 원시인이 무슨 약이 있고 뭘 먹었어요? 그냥 밖에 있는 사슴과 풀을 먹었지.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 자기 체중하고 금연 술 자제하면 원시인은 뇌혈중이 없어요. 지금도 원시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호주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뇌혈중이 없어요. 심장병도 없고. 그러니까 원시인처럼 살면 되는데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원시인을 흉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인같이 하루 종일 창 들고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난 이제 원시인이 됐다. 1시간 동안 달리기 했다가 빨리 걷다가 이거 하고 이렇게 운동 좀 하고 1시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원시인 만큼 몇 시간은 못해도 적어도 흉내는 1시간 내라는 거죠. 싱겁게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트레스 풀고 마음을 명랑하게인데 원시인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날 밤에 저녁에 있으면 다들 모여서 불을 피우고 후후후 하고 춤을 추고 북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원시인도 스트레스는 있죠. 얘가 나보다 잘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이렇게 잡나 아이 속상해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그거를 푸는 거예요. 그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기 뭐 한번 오락실 가도 되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은 취미, 뭐 시를 써도 되고 뭐 음악을 들어도 되고 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고 마음을 명랑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뇌졸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신 거쳐 살면은 고혈압, 당뇨 같은 기본적인 그런 병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성인병들이 여러분들이 뇌졸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해서 뇌졸중이 생기고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개 좀 이게 이제 수칙인데 이 수칙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이니까 혈관이 건강하게 이런 평생 생활 습성을 만들어 가지고 루틴하게 절대 뇌졸중이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걸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와 있네요. 아버지가 73세에 뇌경색 때 선망 증상이 있었다. 이후 뇌졸중 진단도 받았는데요. 그런 치매가 올 가능성도 많을까요? 3년 지났어요. 이렇게 말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73세 때 뇌경색으로 입원해 있을 때 중환자실에 그때 잠시 선망이 나온 건지 아직까지도 선망이 계속 있다는 건지 그걸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뇌경색이든지 뭐 간질환이든지 심장질환이든지 ICU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 그 자체가 상태가 안 좋고 환경도 다르고 이상한 모르는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기계 소리도 나고 그러면 약간 노인들은 선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중환자실 선망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거는 환자가 다 좋아지고 치료받고 나가면 집에 가면 슬슬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가 올 가능성이 조금 많긴 해요. 원래 뇌 기능이 좀 안 좋아서 뭐가 뇌졸중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보이긴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쭉 지나가 봐서 진짜 치매가 오면 그때 치료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치매라고 치료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되시나 쭉 관찰해 봐서 치매가 생겨서 자꾸 뭐 깜빡깜빡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그때 이제 모시고 와서 치매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7세 여성인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180, 100까지 올라갔네요.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도 없었다. 아프로베를 열흘째 복용인데 140, 155쯤 나왔다. 더 내려가지 않으면 언제쯤 약을 올리나요? 글쎄 근데 왜 혈압이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그때 유난히 뭘 많이 드셔서 몸무게가 많이 늘었거나 무슨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이 그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또 덜 먹어서 좀 빠졌거나 하면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는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높았는데 잘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안 재보고 기분 좋을 때만 재잖아요,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재면 항상 괜찮은데 막 남과 싸울 때는 안 재잖아요. 남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재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는 짜증나니까 잴 마음도 없죠. 그때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많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잘 때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날 갑자기 웬일인지 올라갔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분이 그 약을 안 먹는 건 불안하니까 일단 먹는 건 참 잘하셨어요. 잘하고 원래는 140에 150은 너무 높고 적어도 130 이하 되게 그러니까 아프로베를 150을 드시면 그 2배를 드시든지 아프로베에다 딴 걸 붙인 약을 먹든지 해서 저는 일단 130 이하로 낮춰두고 정말 사실은 혈압이 높지 않은데 웬일인지 올라갔던 분이 같으면 그 정도 쓰면 점점 내려갈 겁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110, 뭐 100까지도 내려가면 그때부터 아니구나 줄여서 나중에 괜찮으면 없애도 되는 거지. 일단은 약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하죠. 약을 올려가지고요. 지금부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럼 대충 시간이 됐군요. 어느새. 네. 제가 한 달 있다가 또 치매에 대해서 또 얘기할 테니까 혹시 뇌졸중에 대해서 꼭 말씀 못 드리는 게 있고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말씀 주셔도 돼요. 치매는 약간은 좀 내용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을 테니까 다음번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